왕비 마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칼이었습니다. 비단 요 위에 피가 번질 때 하늘은 아직 먹빛이었고 경복궁의 처마 끝에는 차가운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갑인년 8월의 새벽, 그 새벽은 두 번 다시 밝아오지 않을 것처럼 캄캄하고 또 캄캄했습니다. 내관 황득봉은 사시나무 떨듯 손발이 떨렸습니다. 23살에 입궁하여 37해를 내명부 곁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왕비의 노여움도 보았고 왕비의 통곡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랐습니다. 피 냄새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타고 코끝으로 밀려들었고 황득봉의 두 발은 제 뜻과 무관하게 그 자리에 못 박혀 버렸습니다. 내의원 의관들이 달려왔고 금군의 병사들이 뛰어왔습니다. 누군가 목 놓아 울었고 누군가는 울지도 못한 채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황득봉은 그 혼란 속에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왕비 민씨의 몸 아래 정확히 가슴과 땅 사이 비단 요와 왕비의 몸이 맞닿은 그 좁은 틈 사이로 무언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보찜이었습니다. 팔뚝보다 조금 큰 크기의 무명 보자기로 꼭꼭 쌓인 보찜이었습니다. 보자기의 빛깔은 한때 흰빛이었겠으나 세월이 누렇게 물들여 놓았고 군데군데 손때가 베어 있었습니다. 왕비의 피가 그 한쪽 귀퉁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물들이려는 듯이 황득봉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의관 한 명이 황득봉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손을 대지 말게.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러나 황득봉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평생 품에 지니신 것이옵니다. 황득봉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이 보아왔사옵니다. 한 번도 몸에서 떼어 놓으신 적이 없사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황득봉은 기억했습니다. 왕비가 목욕을 하실 때에도 중전마마의 상복을 갈아입으실 때에도 그 보찜만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도 왕비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묻는 자에게는 차갑게 눈을 내리깔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했던지 37년 동안 단 한 번도 감히 다시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진 것은 그로부터 한 시즌이 지난 뒤였습니다. 중전의 품속에 있던 물건을 열어 살피도록 하라. 왕의 목소리는 낮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거나 밤새 울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보찜을 열기로 한 것은 황득봉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서로 눈치를 볼 때 황득봉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무명 보자기의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왕비가 한 매듭 한 매듭 직접 여미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지를, 그 손가락이 얼마나 떨렸을지를 생각하며 황득봉은 매듭을 풀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무명 안에는 또 하나의 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주였습니다. 다홍빛이었을 것이나 세월에 발해어 지금은 묵은 살구빛에 가까웠습니다. 황득봉은 그 명주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베네적 오리였습니다. 아기의 것이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 처음 입는 그 조그마한 베네적 오리. 소매도 없이 앞선만 여민 명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황득봉의 한 손에 쏙 들어왔습니다. 50년은 좋게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실밥이 낡아 부스러지기 직전이었고 빛은 거의 다 바랬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보관하였는지 구겨진 자국 하나 없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황득봉은 그것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의 내관들도 의관들도 병사들도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새벽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코 훌쩍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왕비 마마께서는 평생을 이것과 함께 사셨습니다. 황득봉은 그 작은 베넷저고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베넷저고리 위에 떨어지기 직전 황득봉은 재빨리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마마의 것에 소인의 눈물이 닿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작게 혼자만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새벽은 밝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경복궁의 처마 끝에 맺혔던 이슬이 하나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베넷저고리를 둘러싼 이야기는 바로 그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기막힌 사연 시작합니다. 베넷저고리가 펼쳐지는 순간 한 사람이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최상궁이었습니다. 나인들 사이에서 최상궁이라 불린 그 여인의 본명은 최복래, 올해로 66이었습니다. 12살에 입궁하여 54해를 궁 안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락안에서 시작하여 침방을 거치고 다시 내명부 상궁 자리까지 오른 데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입이 무거운 것이요 또 하나는 눈치가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54해를 버티게 해준 전부였습니다. 최상궁은 황득봉이 베넷저고리를 펼치는 것을 보는 순간 곁에 서 있던 나인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나인이 놀라 돌아보니 최상궁의 안색이 창호지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마, 어디 편찮으십니까? 나인이 낮게 물었습니다. 최상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베넷저고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저고리의 앞섬 왼쪽 아랫단에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자수였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크기였습니다. 그러나 최상궁의 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54해 동안 바늘과 실을 벗삼아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그 눈이 자수 문양을 알아보는 데에는 채 한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화 두 송이였습니다. 정확히는 국화 한 송이와 봉오리 하나였습니다. 활짝 핀 국화 곁에 아직 피어나지 못한 봉오리가 나란히 놓인 문양이었습니다. 그것은 흔한 문양이 아니었습니다. 최상궁은 그 문양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38년 전이었습니다. 최상궁은 눈을 감았습니다. 38년 전 그 여인이 처음 입궁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가에서 올라온 처자로 얼굴빛이 유달리 창백하였고 눈빛만 형형하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궁문을 들어서던 그 순간 그 처자는 품속의 무언가를 한 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최상궁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최상궁은 침방에 말단 나인이었고 새로 들어오는 처자들의 짐을 살피는 것이 소임이었습니다. 보자기 하나를 들고 오셨군요. 최상궁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처자는 최상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만은 아무도 손대지 마시오.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였습니다. 최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처자가 왕비 민씨였습니다. 최상궁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황득봉이 두 손으로 받쳐 든 베넷저고리가 보였습니다. 그 앞섭의 국화 두 송이가 보였습니다.
최상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고, 오래된 맹세가 그러하고, 평생 혼자 감당해 온 비밀이 그러합니다. 마마. 최상궁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비를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38년 전 그 처자를 부르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나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마마, 혹시 저 베네쩌 고리를 아십니까? 최상궁은 한참 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짧고 낮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상궁이 궁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내뱉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짓말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최상궁은 베네쩌 고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네쩌 고리 안에 담긴 진실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조각이었고, 그 조각들이 오늘에야 비로소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베네쩌 고리는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왕비는 왜 죽는 날까지 그것을 품에서 놓지 않으셨던 걸까요? 최상궁은 조용히 행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긴 복도를 지나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처소 문을 닫고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격자 문살 너머로 새벽여 명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손등에 굵은 힘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54해 동안 바늘을 쥐고 실을 꿰고 옷감을 재단하며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은 유달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마, 이제 소인도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최상궁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문살 넘어 번지는 새벽빛이 그 말을 들었는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소문은 궁 안에서 새벽 연기처럼 퍼졌습니다. 왕비의 품속에서 보찜이 나왔다. 그 안에 아기 베네쩌 고리가 있었다. 입에서 입으로 번져나간 그 말은 해가 채 두 뼘도 오르기 전에 대궐 담장을 넘어 사대부가 사랑채까지 닿았습니다. 영의정 조병익의 처소에 그 소식이 당도한 것은 묘시가 갓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조병익은 그 시각에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눕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신복내관 하나가 방문 밖에서 낮게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마, 중전마마의 유품 중에 보찜 하나가 발견되었다 하옵니다. 그 안에서 갓난아이 적처고리가 나왔다 하옵니다. 조병익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도자기 찻잔이 나무 소반 위에 닿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조병익이 물건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50년 권세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고리에 무엇이 있더냐? 조병익이 물었습니다. 자수가 놓여 있다 하옵니다. 문양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사옵니다. 조병익의 눈꺼풀이 한 번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것을 본 자가 누구냐? 내관 황득봉이 없고 나인 수십 명이옵니다. 의관들도 보았다 하옵니다. 이미 여럿이 보았군. 조병익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신복이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보찜을 없애는 것이 좋겠사옵니까? 조병익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에 여명이 번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럿이 보았다 하지 않았느냐. 없애는 것은 이미 늦었다. 그러나 저고리가 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느니라. 신복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조병익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허리가 꼿꼿한 사람이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등이 굽지 않았습니다. 권세란 뼈대마저 세우는 법이었습니다. 황득봉이라 하였느냐. 그 내관을 주목하여라. 보찜에서 눈을 떼지 말고 저고리에 적힌 것이 있거든 그것이 왕께 닿기 전에 내게 먼저 알려라. 분부 받잡게 싸웁니다. 신복이 물러나자 조병익은 홀로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문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문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병익은 그것을 꺼내 펼치지 않고 그대로 손 안에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38년이었습니다. 38년 전 선친이 저지른 일이 오늘에 와서 고개를 드는 것인가. 조병익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하였거늘 죽은 왕비가 저고리 한 장으로 말을 하는구나. 그는 문서를 다시 서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갑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한편 황득봉은 보찜을 내관청 깊숙한 곳에 품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보찜의 무게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으나 황득봉의 어깨는 바위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이것을 어찌하여야 하는가?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습니다. 답은 하나였습니다. 왕께 올려야 합니다. 황득봉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마께서 평생 품으셨던 것이옵니다. 마마의 뜻이 담긴 것이옵니다. 소인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하나 완전히 죽이지 못하는 무언가를 노리는 자의 발소리였습니다. 황득봉은 보찜을 품속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감마마의 분부이시다. 그 보찜을 이리 내놓아라.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황득봉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왕비 마마의 유품이옵니다. 왕께서 친히 살피라 명하셨사옵니다. 영의정 대감의 분부라 하더라도 소인은 따를 수 없사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림자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황득봉은 그 물러서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러서는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수를 생각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황득봉은 보찜을 더욱 깊이 품었습니다. 마마, 소인이 지키겠사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한 줌의 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38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왕비 민씨가 아직 왕비가 아니었던 시절, 그저 한선비 집안의 딸 민소원이었던 시절입니다. 나이 22이었습니다. 민소원의 아비는 한양 변두리에서 훈장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알되 벼슬길이 막혀 있었고 뜻은 높되 먹을 것이 늘 궁하였습니다. 그 집의 살인문은 겨울이면 찬바람을 막지 못하였고 여름이면 빗물이 처마를 타고 방 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소원은 그 집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비의 서책을 몰래 읽으며 글을 익혔고 밤이면 등잔 아래 바느질을 하며 집안을 도왔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것이 민소원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집에 한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소원의 나이 20살 무렵이었습니다. 이름은 강유원이었습니다. 아비의 제자였습니다. 가난하되 눈빛이 맑고 말이 적되 한 번 내뱉으면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유원은 훈장에게 글을 배우러 왔다가 어느 날부터 훈장의 딸을 보러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리문 밖에서 먼발치로 보았고, 다음에는 마당에서 인사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는 담장 너머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저녁 강유원은 담장 아래에 앉아 민소원에게 말하였습니다. 소원 씨, 소인과 함께 살아주시겠소. 민소원은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담장 너머로 개나리 향이 번졌습니다. 민소원은 손 안에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담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 강유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은 그 자리가 생애 처음으로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흘렀습니다. 민소원의 나이 22이 되던 해봄, 그 작은 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혼인도 치르지 못한 채였습니다. 강유원은 먼저 자리를 잡은 뒤 혼례를 올리겠다며 과거 준비에 매달려 있었고, 민소원은 아비에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강유원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과거 준비를 위해 드나들던 어느 서책방에서 낡은 문서 꾸러미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버린 듯 책 더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겠거니 하고 펼쳐보았다가 강유원은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조참판이 지방고울 수령들과 짜고 수년간 세곡을 빼돌린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죄 없는 백성들이 굶주린 세월이 그 문서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유원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찌할지 몰라 민소원의 아비에게 의논하였고, 훈장은 증거를 잘 보관하여 때를 보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조참판의 눈이 마침내 강유원에게 닿았습니다. 아이는 5월에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민소원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거친 손마디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보드라운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민소원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아이의 베넷저고리를 지은 것도 민소원이었습니다. 10달 동안 조금씩 지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고운 명주를 구하기 위해 비녀를 팔았습니다. 실은 3번을 들여 가장 가는 것을 골랐습니다. 앞섬 왼쪽 아랫단에는 국화 2송이를 수놓았습니다. 활짝 핀 것과 아직 봉오리인 것 둘을 나란히. 강유원과 자신을 닮은 것 같다고 민소원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는 이미 피어났고 하나는 이제 막 피어나려 하는 것이라고. 그 저고리를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는 저고리 속에서 작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였습니다. 민소원은 그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작은 것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것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강유원은 아이를 보러 달려왔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가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것이 역력하였습니다. 그는 아이를 받아 안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지 고개를 돌렸다가 그러고도 참지 못하여 결국 훌쩍였습니다. 소원 씨, 고맙소.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유언이 짓겠소. 하늘이 내린 이름을 지어주리다. 그것이 행복의 끝이었습니다. 행복이란 참으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절정에 닿는 순간 이미 기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이 지나던 날, 관아의 포졸들이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뒤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관모를 쓰고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조참판이었습니다. 뒷날 영의정 조병익의 선친이 되는 자였습니다. 대체 그날 그 살인문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었을까요? 민소원의 스물둘은 왜 그날로 끝이 나버린 것이었을까요? 조참판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민소원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본다기보다는 훑어보았습니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가르는 눈으로, 쓸 것과 버릴 것을 나누는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이 아이에게 멈추었습니다. 민소원이 품에 안고 있는 사내 아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그 아이에게 조참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강유원의 자식이렸다. 민소원은 아이를 더욱 깊이 품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참판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선 포졸에게 눈짓을 하였습니다. 강유원은 어디 있느냐? 포졸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날이 강유원은 이미 의금부에 압송되었사옵니다. 민소원의 얼굴이 순간 백지처럼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의금부라 하였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떨릴 기력조차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조참판은 소매 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강유원이 영모를 꾀하였다는 고변서이니라. 그러나 민소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임을. 강유원은 과거 준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우연히 주운 문서 하나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참판의 세곡 횡령 내역이 적힌 그 문서가. 영모라는 말은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죄 없는 자를 없애는 데 쓰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민소원이 물었습니다. 낫되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강유원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시옵니까? 조참판은 민소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빙판 위를 걷다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죄는 내가 만드는 것이야. 그리고 죄 없는 자도 내가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민소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참판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유원은 내가 포기한다면 풀어주마. 영모죄는 거두어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느니라. 민소원은 눈을 들어 조참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조건이옵니까? 조참판은 아이 쪽으로 턱짓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아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소원의 귓속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숨결이 민소원의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하려 하시옵니까? 민소원이 물었습니다. 조참판은
잠시 민소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유원이 그 문서를 어디 두었는지 아직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아이는 그것을 찾을 때까지 쓸 인질이야. 문서를 내놓으면 아이도 돌려주마. 민소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놓지 않겠사옵니다. 낮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강유원을 역적으로 죽이겠다. 조참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도 없고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소원은 오래 버텼습니다. 마당에 서서 한각이 넘도록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버텼습니다. 포졸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비는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었으나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나이 든 훈장이 포졸들의 칼 앞에 나설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소원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긴 속눈썹이 볼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강유원을 닮은 눈매였습니다. 이마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민소원은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온기였습니다. 기억하여라. 민소원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술만 달싹여 말하였습니다. 어미가 반드시 찾으러 가마. 반드시. 그리고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포졸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잠에서 깨어 울었습니다. 우렁찬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이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민소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으나 꺾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주저앉으면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만이 남았습니다. 아이를 빼앗길 때 민소원은 저고리만은 빼내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저고리를 벗겨 자신의 품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포졸은 그것까지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헝겊 조각이라 여긴 것이었겠지요. 그날부터 그 베넷 저고리는 민소원의 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단 하루도 조참판의 행렬이 살인문을 나선 뒤 민소원은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포졸들도 물러갔습니다. 아비도 방 안에서 기척이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골목은 텅 비었고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미 멀어져 들리지 않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마당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끔찍하였습니다. 민소원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흙이었습니다. 무릎이 닿는 순간 통증이 왔으나 그녀는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품속에서 베넷 저고리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저고리는 아직 따뜻하였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채 가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민소원은 그 저고리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도 않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마에서 저고리로, 저고리에서 흙바닥으로.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민소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저고리에 둥글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였습니다. 울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소원은 품속에서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바늘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장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왼쪽 손목 안쪽을 찔렀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선홍빛 피 한 방울이 손목 위에 돋아났습니다. 민소원은 그 피를 실에 묻혔습니다. 다홍빛 명주실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지을 때 쓰고 남은 실이었습니다. 피가 스민 그 실로 왼쪽 손목을 두르고 단단히 매듭 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풀리지 않도록. 그리고 소리를 내어 말하였습니다. 조씨 집안이 빼앗아 간 것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내 아이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이 실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손목에서 피가 멎는 날까지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무도 듣는 이가 없는 마당이었습니다. 하늘만이 들었을 것입니다. 땅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소원은 맹세란 듣는 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들으면 그것으로 족하였습니다. 사흘 뒤 강유원이 풀려났습니다. 조참판의 약속은 그것 하나만은 지켜졌습니다. 의금부 문을 나온 강유원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글이 된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민소원의 집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민소원이 달려가 부축하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의금부의 냄새가 났습니다. 민소원은 그것을 모른 척하며 그를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가 강유원이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민소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겠습니다. 그것만 말하였습니다. 강유원은 민소원의 왼쪽 손목을 보았습니다. 다홍빛 실매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강유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잠겨 있었습니다. 소원 씨, 나도 같이 가겠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잊지 못하였습니다. 민소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유원 씨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아이가 돌아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이별이기도 하였습니다. 민소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씨 집안의 눈이 강유원에게 쏠려 있는 한 강유원과 함께 있으면 둘 다 위험하다는 것을. 아이를 찾으려면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권세에는 권세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두 달 뒤 왕비 간택의 방이 나붙었습니다. 민소원은 그 방을 보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조참판이 아이를 빼앗아 간 뒤 그 일을 발설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강유원의 영모 기록에도 관아의 어떤 문서에도 민소원이 아이를 낳았다는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참판이 철저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조참판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었으니까요. 민소원의 과거를 없애는 것이 곧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눈에 민소원은 여전히 아무 흠 없는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조씨 집안이 스스로 판 함정이었습니다. 민소원은 그 함정을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손목에 다홍명 주실 매듭을 손가락으로 매만졌습니다.
조씨 집안이 만든 세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아이를 찾겠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소원은 간택에 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2의 어머니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된 뒤에도 민소원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대례복을 입는 날도, 왕 앞에 무릎을 꿇는 날도, 중전마마라는 호칭에 익숙해져 가는 날도, 그 모든 날의 새벽이면 어김없이 왼쪽 손목에 다홍 명주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실은 거칠어지고 빛은 바랬습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소원이 손수 세실로 덧대어 가며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아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일수록 감시하는 눈도 많은 법이었습니다. 왕비가 무언가를 물으면 그것이 곧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누군가는 조씨 집안과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조참판의 아들 조병익은 어느새 대사원이 되어 있었고 그 눈과 귀가 궁 안 구석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왕비는 그래서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믿었습니다. 최복내였습니다. 입궁 첫날 살인문에서 보자기를 보고도 묻지 않았던 그 나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복내는 침방상궁이 되어 있었고 왕비는 그 손재주를 구실 삼아 그녀를 자신의 처소 가까이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술을 놓게 하고 옷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복내가 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의 수런거림을, 내관들의 귓속말을, 수라간에서 오가는 소문을, 조씨 집안 신복들의 발걸음을. 최복내는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으면 왕비의 처소로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고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믿게 된 것은 어떤 약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최복내는 그저 왕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위해 버텨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단단한 끈은 약속이 아니라 이해인 법이었습니다. 38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왕비는 궁 안에서 아이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조씨 집안이 아이를 데려간 뒤 어떻게 하였는지를 조각조각 모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아이가 충청도 어느 고을에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단서가 끊겨 몇 달을 손목에 실만 매만지며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복내는 그런 왕비를 보며 여러 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마마 쉬십시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입 안에서 삼켰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왕비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포기를 권하는 말로 들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비에게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어머니로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38년 내내 그 마당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5월의 흙바닥 위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가던 그 골목 어귀에 그것이 왕비 민씨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8년의 끝에서 마침내 무언가가 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의 첫 번째 자취가 잡힌 것은 입궁한 지 12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아전의 집에서 일하는 사내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맞았습니다. 생김새가 강유원을 닮았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왕비는 최복내를 통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그 집을 떠난 뒤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단서는 그렇게 또 끊겼습니다. 두 번째 자취는 20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경기도 인근의 어느 역참에서 말을 돌보는 젊은 사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왼쪽 귀 아래에 작은 점이 있다 하였습니다. 강유원에게도 그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손목에 실을 어루만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당도하였을 때 그 사내는 역시 없었습니다. 병이 들어 어디론가 떠났다는 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왕비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지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지친 것이었습니다. 찾을 듯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가장 깊이 갉아먹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최복례가 왕비의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최복례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떨림이었습니다. 왕비는 말없이 최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복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찾은 것 같사옵니다. 왕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손목에 실을 매만지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린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왕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고요하였습니다. 최복례가 대답하였습니다. 마마, 이 안에 있사옵니다. 궁 안에 있사옵니다. 왕비는 한참 동안 최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궁 안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조씨 집안은 그 아이를 충청도 양반가에 팔았다 하옵니다. 그 집에서 종으로 자라났는데 글재주가 비상하여 주인의 눈에 들었다 하옵니다. 주인이 몰래 성균관에 들여보냈고 거기서 다시 궁으로 들어왔다 하옵니다. 지금은 규장각 서리로 있사옵니다. 규장각 서리라. 왕비는 낮게 되뇌었습니다. 조씨 집안이 노비로 팔았던 아이가 글 하나로 규장각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강유원의 피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소원의 피가 그렇게 버티게 한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왕비가 물었습니다. 최복례가 대답하였습니다. 서득봉이라 하옵니다. 왕비의 입술이 한 번 파르르 떨렸습니다. 득봉. 그 이름을 천천히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어미가 지어준 이름은 따로 있었느니라. 최복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조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등잔 심지가 가늘게 타오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가 궁 안에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왕비가 찾아 헤매던 아이가 왕비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가는 길에 스쳐 지났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이미 보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채로 왕비는 손목에 다홍 명주실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찾으러 가마. 5월의 마당에서 입술로만 했던 그 말이 38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규장각 서리 서득봉을 처음 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왕비는 내관을 통해 규장각의 보리를 만들었습니다. 책 한 권을 올려보내라는 명이었습니다. 평범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그 책을 가져오는 자가 누구인지를 미리 지정하였습니다. 서득봉이었습니다.
서득봉이 왕비의 처소 문 밖에 무릎을 꿇고 책을 올렸습니다. 왕비는 문 안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40 가까이 된 사내였습니다. 허리가 곧았습니다. 눈매가 서늘하였습니다. 그러나 눈 안쪽에는 오래 버텨온 사람 특유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강유원의 눈이었습니다. 민소원 자신의 이마였습니다. 왕비는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38년을 기다려 온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오는 순간 왕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흘리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으려 하였으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재빨리 소매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서득봉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물러가거라. 왕비가 말하였습니다. 서득봉이 물러났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왕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38년 만에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건강하였습니다. 고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왕비는 그날 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처소 문을 걸어 잠그고 베넷저고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로. 그러나 왕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찾은 것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임을 밝혀야 하였습니다. 조씨 집안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였습니다. 손목의 다홍 명주실은 그 날까지의 맹세였습니다.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을 되찾아 주는 것까지가 맹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왕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병익은 38년 동안 왕비의 과거를 쥐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입궁 전 아이를 낳은 몸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왕비는 끝이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왕비를 아낀다 하더라도 조선의 법도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조병익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38년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비밀을 쥔 채 팽팽하게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조병익이 먼저 칼을 꺼내면 왕비도 저고리를 꺼낼 것이었고, 왕비가 먼저 나서면 조병익은 왕비의 과거를 폭로할 것이었습니다. 그 균형이 38년을 유지해온 것이었습니다. 그 균형을 왕비가 먼저 깨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찾은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더라도 아이의 이름을 되찾아 주고 죽는 것이 38년 맹세의 끝이었습니다. 왕비는 그것을 알면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이 몸을 용서하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왕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해야 합니다. 왕비는 조병익에게 독대를 청하였습니다. 독대란 왕이나 왕비가 신하를 단둘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병익은 그 청을 받고 잠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왕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가늠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비의 청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독대는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그 사흘 사이 최복례가 왕비의 처소에 들어왔습니다. 마마, 조병익이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왕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네. 그래서 청한 것이야.
쥐를 잡으려면 쥐구멍을 막기 전에 쥐를 먼저 나오게 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독대 전날 밤이었습니다. 왕비는 베넷 저고리를 꺼내었습니다. 등잔 앞에 앉아 그 저고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앞섭에 국화 두 송이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실 사이에 촘촘하게 수놓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이 어두운 자라면 알아보지 못할 글씨였습니다. 아이를 빼앗기고 난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고 수놓은 것이었습니다. 저고리를 품에 안은 채 등잔 하나를 밝히고 바늘을 들어 한 땀 한 땀 새긴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의 이름이었습니다. 강유원. 세 글자. 이것이 있는 한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비는 저고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조병익이 어떻게 나오든 이 저고리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자객이 들었습니다. 조병익은 독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없애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38년 전 선친이 그러하였듯 조병익도 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두려울 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객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왕비의 처소 가까이에서 수십 년을 일한 내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병익의 신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신복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소의 빗장을 여러 자객을 들인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38년 동안 왕비를 감시하고 조병익에게 낱낱이 고하던 눈과 귀가 마지막에는 문까지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기척을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는 대신 품속의 저고리를 더욱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갑인년 8월의 새벽, 왕비 민 씨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베넷 저고리만은 끝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것을 품속 깊이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속에서 내관 황득봉이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 잠깐.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황득봉, 그리고 규장각의 서득봉. 두 이름이 여러분의 귀에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황득봉과 서득봉. 내관청의 황득봉과 규장각의 서득봉. 두 사람의 이름이 어찌 그리 닮았는지 이상하게 여긴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궁 안에는 비슷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학렬자를 쓰는 경우도 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득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득봉이 규장각에 들어온 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쳤을 때 서득봉은 황득봉을 보며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낯설지 않은 것을 느끼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황득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득봉은 왕비가 서득봉을 처소로 불러들이던 날도 보았습니다. 왕비가 서득봉을 바라보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3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눈빛인지 황득봉은 알았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왕비가 돌아가신 새벽, 황득봉이 보찜을 지키려 한 것은 단순한 충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찜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는 자가 누구인지를. 밤이 깊었습니다. 황득봉은 내관청 구석에 홀로 앉아 보찜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조병익의 신복이 한 번 다녀갔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수가 올 것이었습니다. 황득봉은 그것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왕께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왕께 올리는 길에는 반드시 조병익의 눈이 있었습니다. 조병익이 막으면 황득봉 혼자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관은 칼을 들 수 없는 자였습니다. 권세를 부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두 발과 두 손과 품속의 보찜뿐이었습니다. 그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낮게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황득봉. 황득봉은 보찜을 더욱 깊이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최복내였습니다. 최상궁이 이 밤에 여기까지 오신 까닭이 무엇이옵니까? 황득봉이 낮게 물었습니다. 최복내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마마께서 남기신 것이 있네. 최복내가 말하였습니다. 황득봉은 눈을 들었습니다. 최복내가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왕비의 필체였습니다. 황득봉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것을 소인에게 맡기셨네. 최복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보찜을 지킬 사람은 자네밖에 없다 하셨어. 37년을 마마 곁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사람이라 하셨네. 황득봉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종이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득봉아, 이 보찜을 왕께 올려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황득봉은 그 3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득봉아. 그 두 글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마마라 부르고 마마라 섬기던 분이 마지막 글에서 득봉아 하고 불렀습니다. 격식도 없이 존칭도 없이 그냥 득봉아 하고, 그것이 오히려 황득봉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그리 부르신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글에서야 그리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그 한 줄이 37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황득봉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소매로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마마의 글 위에 떨어지게 두었습니다. 그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두었습니다. 최복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길을 열겠네. 자네는 보찜을 들고 따라오게. 황득봉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상궁 마마, 이 일이 어찌 될지 모르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사옵니다. 최복내는 짧게 웃었습니다. 54해를 살았네. 이제 남은 것은 이 일 하나뿐이야. 두 사람은 밤 깊은 궁 안으로 나섰습니다. 황득봉은 보찜을 품에 안았습니다. 최복내는 앞섰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오랜 궁중 생활이 발소리를 지우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복도의 어둠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이 왕께 닿을 수 있을까요? 조병익의 그물이 이미 펼쳐져 있는 이 밤에
황득봉과 최복래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조병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신복을 물린 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황득봉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쥐를 잡으려면 쥐가 스스로 구멍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조병익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그것을 알았듯이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조병익은 신복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일렀습니다. 황득봉이 왕께 닿기 전에 막아라. 보찜은 없애고 황득봉은 영모를 꾀한 자로 엮어라. 내관이 왕비의 유품을 빼돌려 나라를 어지럽히려 하였다고 하면 된다. 신복들은 고개를 조아리고 물러났습니다. 조병익은 홀로 방 안에 남았습니다. 창호에 여명이 번져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병익은 오래된 문갑 앞에 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문서가 있었습니다. 38년 전 선친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강유원이라는 자의 아이를 처분하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조병익은 그것을 꺼내어 등잔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불을 대었습니다. 문서가 타들어갔습니다. 재가 되는데 한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병익은 그 재를 바닥에 흩어버렸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베넷저고리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헝겊 조각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각 왕의 처소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복래가 길을 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54해 동안 이궁 안의 모든 복도와 모든 문을 누빈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문이 어느 시각에 열리는지, 어느 내관이 어느 자리를 지키는지, 어느 길로 가면 조병익의 신복을 피할 수 있는지를 최복래는 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번 멈추었습니다. 첫 번째는 술라군의 발소리에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병익의 신복과 마주칠 뻔하여 측간 통로로 몸을 피했습니다. 세 번째는 황득봉의 발이 풀려 최복래가 잠시 부축하였습니다.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 다리에 감각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황득봉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동이 트기 직전 두 사람은 왕의 처소 앞에 닿았습니다. 문 앞을 지키는 내관이 있었습니다. 황득봉을 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병익 대감의 명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황득봉 내관을 들이지 말라는 명이었습니다. 황득봉은 그 내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하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왕비 마마의 마지막 뜻이야. 자네가 막으면 이것이 영영왕께 닿지 못해. 조병익 대감이 두렵다는 건 나도 알고 있네. 그러나 자네도 이 궁에서 왕비 마마를 섬긴 사람이잖아. 한 번만 눈을 감아주게. 문 앞의 내관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습니다. 동력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 앞의 내관이 천천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짧게 말하였습니다. 황득봉은 일어섰습니다. 고맙네. 그 말만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시각 조병익의 신복들은 내관청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황득봉이 없었습니다. 보찜도 없었습니다. 신복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동시에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낭패였습니다. 신복이 조병익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헐레벌떡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황득봉이 왕의 처소로 들어갔다 하옵니다. 조병익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자기가 나무 소반 위에서 떨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소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50년 권세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왕은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시해된 새벽부터 왕은 한 번도 눈을 붙이지 못하였습니다. 처소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 아무도 두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그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드리운 왕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황득봉이 들어온 것은 그 촛불이 반쯤 타들어간 무렵이었습니다. 왕은 황득봉을 보았습니다. 황득봉의 품에 안긴 보찜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득봉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보찜을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전하, 왕비 마마의 마지막 뜻이옵니다. 왕이 보찜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무명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다홍빛 명주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베넷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왕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앞섭의 국화 두 송이가 보였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황득봉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느냐? 황득봉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전하. 그러나 소인의 말보다 저 문양이 더 잘 말할 것이옵니다. 전하께서 직접 보아 주시옵소서. 왕은 저고리를 촛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국화 두 송이 아래 실 사이에 촘촘하게 박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글씨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문이인가 하였으나 촛불에 가까이 대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바늘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글씨였습니다. 갑자년 5월 14흘 강유원의 아들. 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갑자년 5월 14흘 왕비가 입궁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강유원. 왕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영모죄로 잡혔다가 방면된 선비였습니다. 그 일이 조참판의 손으로 꾸며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으나 아무도 밝히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천천히 저고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황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득봉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전하, 한 가지를 더 아뢰어야 하겠사옵니다. 규장각 설이 서득봉에 대하여 서이옵니다.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황득봉은 아는 것을 모두 아뢰었습니다. 서득봉이 어떤 경로로 궁에 들어왔는지를, 왕비가 그를 어떻게 찾아왔는지를, 왕비가 서득봉을 처소로 불러들이던 날 어떤 눈빛을 하였는지를, 그리고 왕비의 유서에 적힌 세 줄을. 득봉아, 이 보찜을 왕께 올려라. 내가 아니면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마마께서 소인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득봉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였습니다. 중전이 입궁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냐? 황득봉은 고개를 더욱 깊이 조아렸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황득봉은 그 침묵 속에서 왕의 숨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깊고 느린 숨이 빠르고 거칠어졌습니다. 왕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짐을 속인 것이냐?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8년을 짐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이냐. 황득봉은 엎드린 채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왕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왕의 그림자가 벽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때 황득봉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만 더 아뢰어도 되겠사옵니까? 왕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황득봉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마께서는 강유원 어른과 혼례도 치르지 못하신 채 아이를 빼앗기셨사옵니다. 조참판이 강유원 어른을 영모죄로 잡아들이고 아이를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 협박하였사옵니다. 마마께서는 강유원 어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아이를 내어주신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찾기 위해 간택에 응하신 것이옵니다. 전하께 숨기신 것은 전하를 속이고자 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가 움직이시면 조씨 집안이 먼저 손을 쓸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옵니다. 전하를 지키려 하신 것이옵니다. 끝까지 혼자서. 왕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황득봉의 말이 그 분노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스며들면서 분노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아픔이 되었습니다. 왕비가 혼자 짊어진 것에 무게가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왕은 생각하였습니다. 이 여인을 처음 본 것이 언제였던가. 간택 날이었습니다. 줄지어 선 처자들 중에 유독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렵거나 설레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단단히 품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왕은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엇을 저리 깊이 품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왕이 민소원을 왕비로 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38년이었습니다. 그 38년 동안 왕은 이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말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왕비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방 안에 있을 때와 없을 때 공기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을 때와 듣지 못할 때 하루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을 때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 여인의 손을 잡으며 왕은 이 손을 놓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38년 동안 그 품속에 저고리 하나를 안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이 여인의 왼쪽 손목에 항상 낡은 실 매듭이 감겨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보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이 여인이 자신에게 말해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러나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혼자 감당하였습니다. 왕이 모르게 왕을 지키면서 38년을. 짐이 그대를 사랑하였소. 왕은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짐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품고 살았다는 것을 짐은 몰랐소. 그대 곁에 있으면서 그대의 가장 깊은 곳을 보지 못하였소. 그것이 짐의 잘못이오.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용서라는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앞에서 왕은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38년을 함께 살았으나 끝내 다 알지 못한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님을 왕은 이 여인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끌어안는 것임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왕의 눈가에 무언가가 번졌습니다. 왕은 손으로 눈가를 짚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중전이 왕이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지듯 낮았습니다. 38년을 그리 살았단 말이냐. 짐에게도 한마디 없이. 황득봉은 고개를 조아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왜 왕에게도 말하지 않으셨는지 황득봉은 알 것 같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왕이 움직일 것이고 왕이 움직이는 순간 조병익이 먼저 손을 쓸 것임을 왕비는 알았을 것이었습니다. 왕비는 왕을 보호하려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혼자서. 왕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병익을 들라하여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50년 권세의 끝이었습니다. 조병익이 왕의 처소로 들어온 것은 날이 완전히 밝은 뒤였습니다. 50년 권세가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득봉이 이미 왕 앞에 있다는 것을 보는 순간 조병익의 입술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황득봉은 보았습니다. 왕은 조병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조병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멈추었습니다. 50년 동안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몸이 보내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꿇었습니다. 왕은 벤의 저고리를 조병익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조병익은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소신은 모르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였습니다. 50년 동안 갈고 닦은 목소리였습니다. 왕이 저고리를 촛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병익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 글씨가 보이느냐? 조병익은 보았습니다. 갑자년 5월 14일. 강유원의 아들. 그 글씨를 38년 전 선친이 처분하였다. 한 그 아이의 생년이 실한 올한올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재로 만들어 흩어버린 문서보다 더 선명하게. 조병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전은 38년을 이것 하나를 품에 안고 살았느니라. 그 38년 동안 그대의 집안이 한 일이 무엇인지 짐은 이제 다 알고 있느니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중전이. 왕은 벤의 저고리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대가 짐 곁에서 38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이었소. 이 작은 것 하나가 짐이 그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하였소. 그 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이라는 이름이
그 말을 막았소. 그런데 그대는 38년을 혼자서 이것을 품고 살았구려. 짐이 그대 곁에 있으면서 그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는지를 몰랐소. 이제야 아는 것이 이리도 부끄럽고 또 미안하오. 황득봉은 고개를 조아린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조병익은 무릎을 꿇은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왕은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이 왕의 어깨 위에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왕비가 혼자 짊어진 38년이 이제야 왕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에서 무언가 더 단단한 것으로.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 왕이 조병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대의 집안이 38년 전의 한 일과 어젯밤 자객을 보낸 일을 낱낱이 밝히겠느니라. 그리고 중전의 아이에게 그 이름을 돌려주겠느니라. 중전이 38년 동안 품어온 것을 짐이 이제 대신 품겠느니라. 조병익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등이 처음으로 굽었습니다. 친국이 열린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친국이란 왕이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다룰 때에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의금부 당상관들이 늘어서고 사관이 붓을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섰습니다. 그 한가운데 조병익이 앉혀졌습니다. 50년을 이 나라의 권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포박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었고 왕이 그 예우만큼은 갖추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가혹하였습니다. 포박 없이 그 자리에 앉혀진 것이 저항할 힘조차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왕이 친히 물었습니다. 38년 전 강유원의 아이를 빼앗아 처분한 것이 그대의 선친이 한 일이 맞느냐? 조병익은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여러 가지가 지나갔을 것이었습니다. 부인하면 어찌 될까? 버티면 어찌 될까? 그러나 베네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 실 속에 수놓인 글씨가 있었습니다. 최복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황득봉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병익 자신이 불태운 문서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는 증거가 되지 않았으나 제가 된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였습니다. 조병익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3글자가 50년 권세를 끝냈습니다. 3대에 걸쳐 쌓아온 조씨 집안의 토대가 그 3글자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젯밤 왕비 처소의 빗장을 여러 자객을 드린 것도 그대의 신복이 한 일이냐? 조병익은 이번에는 오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옵니다. 2글자였습니다. 사관의 붓소리가 났습니다. 서걱서걱 조병익의 자백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작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역사가 기록되는 소리는 언제나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왕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병익은 삭탈관직하고 유배에 처한다. 조씨 집안의 재산은 몰수한다. 38년 전 강유원에게 씌운 영모 죄는 거짓으로 밝혀졌으니 이를 공식 기록에서 삭제하고
강유원의 이름을 복권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하였습니다. 왕비의 아이 서득봉을 이리 데려오라. 서득봉이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한각이 지난 뒤였습니다. 규장각 서리의 옷을 입은 채였습니다. 40 가까이 된 사내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왕은 서득봉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강유원의 눈매였습니다. 왕비의 이마였습니다. 왕은 베넷 저고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득봉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겠느냐? 서득봉은 그 저고리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섭의 국화 2송이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아주 오래된 것이, 기억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것이 몸 안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모르옵니다. 그러나 서득봉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이야. 왕이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어미가 너를 위해 지은 것이니라. 내가 태어나던 해 5월에. 서득봉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8년 전 5월의 마당에서 민소원이 울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조병익은 이미 한양을 떠났습니다. 관직이 삭탈되고 재산이 몰수된 채 먼 섬으로 유배의 길을 떠났습니다. 50년 권세가 가을 서리발에 녹듯 쓰러졌습니다. 조씨 집안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오랫동안 들이왔던 그늘이 바람 한 점에 거친 것이었습니다. 강유원의 이름이 공식 기록에서 복권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38년 전 영모죄로 기록된 이름 옆에 무고임이 밝혀졌다는 한 줄이 덧붙여졌습니다. 사관의 붓이 그 한 줄을 쓰는 데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오는 데는 38년이 걸렸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쓰는 데는 한숨, 오는 데는 평생인 것들이. 그 소식은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까지 닿았습니다. 강유원은 살아 있었습니다. 민소원과 헤어진 뒤 조씨 집안의 눈을 피해 한양을 떠났고 이름을 숨긴 채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다 결국 작은 서당 훈장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희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얼굴에 세월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38년 전 담장 아래 앉아 민소원의 손을 잡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관아의 포조리 마을에 들어온 것은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강유원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포졸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유원. 38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이름을 숨기고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포졸이 문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영모죄가 무고임이 밝혀졌으니 이름을 복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유원은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문서 아래에 적힌 한 줄을 보았습니다. 왕비 민 씨의 유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강유원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훈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른의 눈물에는 아이들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소원 씨. 강유원은 문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술만 달싹여 불렀습니다. 그대가 해낸 것이구려. 가을 햇살이 서당마당에 고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궁 안에서는 왕이 서득봉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단둘이었습니다. 왕의 처소에 왕과 서득봉만이 있었습니다. 서득봉은 여전히 무슨 영문인지 다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사흘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고 너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8년이 하루아침에 실감 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왕은 서득봉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왼쪽 손목에서 풀어낸 다홍명주실 매듭을 내밀었습니다. 서득봉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낡고 바랜 실이었습니다. 한때 다홍빛이었겠으나 지금은 묵은 살구빛에 가까웠습니다. 매듭이 3번 묶여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풀리지 않도록.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서득봉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왕이 대답하였습니다. 내 어미가 너를 빼앗기던 날 스스로 손목에 묶은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찾겠노라는 맹세였느니라. 38년 동안 단 하루도 풀지 않은 것이야. 서득봉은 그 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38년 동안 어미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왕비의 자리에서도 화려한 예복 속에서도 이 낡은 실 하나를 손목에 두르고 살았다는 것을, 그 실이 지금 자신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서득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도 되겠사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니라. 서득봉은 그 실을 받았습니다. 2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왼쪽 손목에 감았습니다. 1번, 2번, 3번. 어미가 묶었던 그 자리에. 낡은 실이 손목에 닿는 순간 서득봉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왕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중전이 이제 쉬겠구나. 그 말이 처소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람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촛불이 고요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이 서득봉의 손목 위, 다홍명주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38년의 맹세가 마침내 닿은 곳이었습니다. 민소원은 그렇게 쉬었습니다. 22의 봄날 흙바닥에 무릎 꿇고 맹세한 그 여인이 60의 나이에 칼을 맞으면서도 품속에 저고리를 놓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이제 비로소 손목에 실을 내려놓았습니다. 살아서는 하지 못하였으나 죽어서 이루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서득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에 감긴 다홍명주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중전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왕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살아 계실 때 그대의 짐을 함께 들지 못하였소. 그대가 혼자 38년을 버티는 동안 짐은 곁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몰랐소. 이제 짐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요. 중전이 38년을 찾아 헤맨 것을 짐이 대신 돌보는 것이요. 서득봉은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득봉. 지금부터 그 이름을 버려라. 강씨 집안의 피를 이어받은 자이니 강씨 성을 돌려받아라. 그리고 짐이 직접 이름을 내리겠느니라. 서득봉은 이 말을 받아게 되었습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공할 것 없다. 이것은 짐이 중전께 드리는 것이니라. 중전이 38년을 버텨온 이유가 내가 제 이름을 찾는 것이었으니 그것을 짐이 돌려주는 것이야. 그것이 짐이 중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요. 그리고 왕은 명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의 서당 훈장 강유원을 한양으로 불러올리라. 그 명이 떨어지고 보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강유원이 한양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고 허리가 굽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마련해 준 처소의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40 가까이 된 사내였습니다. 허리가 곧고 눈매가 서늘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유원은 그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소원의 이마였습니다. 눈매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담장 아래 앉아 민소원의 손을 잡던 그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개나리 향이 났습니다. 강유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내도 울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흘렀습니다. 38년 전 5월의 마당에서 민소원이 울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마당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38년의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말로 건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마주 서 있는 것으로, 그 시간을 함께 느끼는 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저 멀리 처소 안에서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중전이 38년을 품어온 것들이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전. 왕은 속으로 불렀습니다. 보이시오. 찜이 해드렸소. 왕비민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득봉의 손목에 감긴 다홍 명주실이 있는 한 그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진심은 죽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38년을 버텨온 실 한 가닥이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권세는 화려하게 타오르나 재가 됩니다. 그러나 진심은 낡고 바래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야담이 여러분께 드리고자 한 이야기였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영상에 행복합시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